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고학력 사회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명문대를 선호하고 좋은 스펙을 만들어야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기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학력을 파괴하고 공교육을 거부해야 된다는 그런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주제를 들고 나온 분,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학력 파괴자들이라는 책을 쓴 작가 정선주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 갈릴레오가 천동설이 그 시대적인 트렌드였었는데 지동설을 주장하고 정말 그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먼저 종교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네. 자기는 부정했다고 그러더구만요. 자기 주장을. 근데 학력 파괴자라고 하는 것이 제목부터 이 시대를 거부하면서 또 뭔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상당히 도발적인 책인 것 같아요. 어떤 책입니까? 학력 파괴자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교육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교육 석학들이 끊임없이 책을 내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학력 파괴를 하고 굉장히 사회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의 사례를 아주 총체적으로 모아서 낸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공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뚜렷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좀 도발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학력 파괴자들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어느 분이 붙이셨어요? 본인이? 출판사에서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제 책 내용 중에 네. 이 학력 파괴자라는 단어를 보시고 딱 느낌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본인은 학력 파괴자는 아니시죠? 네, 아니죠. 예. 네.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틀을 하나도 이제 어김없이 오로지 학교 다닐 때는 그 목표 하나가 입시였고, 그 다음에 대학 때는 오로지 취업이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네. 본인 이야기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학력 파괴자들 내용도 너무 넘쳐서 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위대한 학력 파괴자들을 소개해달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붙였는데요. 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그 성공한 분들 중에서 학력 파괴자들 네. 좀 몇 분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좀 많이. 빌 게이츠는 빼놓고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어요. 빼겠습니다. 약간만 언급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학력 파괴자들이 굉장히 그냥 산발적으로만 나와서 그렇지 제가 데이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모았거든요. 모으다 보니까 정말 뭔가 그냥 성공이 아니고 완전히 이 시대와 문명을 바꿔버린 그 발명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학력 파괴자들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탐구하고 독학으로 이제 그 성취를 이루어 외부 영향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네네 그렇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예 그리고 성과를 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론을 갖고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새로운 걸 다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인물이라고 꼽히는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과학 부분에서는 아인슈타인, 그리고 예술에서는 피카소,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스티브 잡스거든요. 이 세 명이 모두 학력 파괴자들이에요.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위대한 발명가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그리고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그리고 그 또 다른 이제 에디슨만큼 유명한 이제 발명가가 있죠. 테슬라라고. 이분도 다 학력 파괴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없던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자들도 다 학력 파괴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 작년에 세계 부호 1위부터 5위 중에 3명이 학력 파괴자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기존의 그런 교육 시스템을 쭉 밟으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연소 억만장자들은 거의 다 학력 파괴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슬슬 얘기가 학교 다닐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많은 학부모들 께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 특히 공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그 학력 파괴자들이 성공한 어떤 요인이 있다면 어떤 요인을 들 수 있습니까? 요인은 굉장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데요. 좀 크게 보자면 시키는 일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세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 억지로 해야 되고 뭔가 열정이 솟아나오지 않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열정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열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는 기존에 있던 지식을 체계화해서 이거를 암기를 시키잖아요. 주입식으로 넣어주면서. 그리고 그걸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항상 뭔가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정답만. 근데 이 학력 파괴자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 공부를 합니다. 없던 것을 자신이 찾아내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부터 다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기존의 맞습니다. 가치관을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관습이라든지 네. 관행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음 세대에게 네. 전달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뭉뚱그려서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하고 학력 파괴자들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은 이제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왔던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는 망치 같은 책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이 왜, 대중교육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기원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원은 뭐 프러시아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러시아 교육을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을 위한 그런 걸 만들면서 많은 이제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교육시켜서 이 생산 현장에 뛰어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교육이 필요해서 공교육 학교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거는 집단성이 있고 평준화 교육을 지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공장에서 일하거나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원해서 만들어진 거고. 하지만 이 학력 파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반역을 했다고 그럴까요?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정신이 강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초기 산업화 시대라든지 후기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 때 그 산업화 시대를 주도하고 네. 감당할 만한 네. 역량을 갖춘 사람을 규격화된 네. 그런 뭐 인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런 네.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었다.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제가 네,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안에 답이 다 담아져 있을 것 같고요.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교육, 창의성, 요즘 뭐 창의 교육, 창의 인재 육성이 어떤 보면 국가적인 화두인데 뭐 지금 우리가 강조해서 그렇지 이것이 교육 속에서 사실은 강조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대 변화가 그 수능하는 인재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기업에서조차 인재 거부를 합니다. 기업도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이 19세기 교육 체제가 20세기 이제 부모님들과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로 이어져 오면서 전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을 강조하는데 이제는 정말 막다른 시점에 온 거죠. 작년부터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이야기가 서서히 방송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달이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올해 2016 CES 있잖아요. CES에서 그 6대 트렌드, CES는 뭡니까? 그 가전 트렌드, 세계적인 가전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거기 이제 그 IT 기업이나 삼성 같은 그런 회사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올해는 로봇 부수가 작년 대비 75%가 증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상현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 되면 삼성 제품 100%가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거의 탑재가 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람만의 그 고유한 능력이라고 믿었던 그런 학습 능력, 생각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미래는 더 이상 이 능력을 바탕으로 했던 화이트 칼라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육은 대부분 화이트 칼라를 만들어내는 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 칼라들이 직업이 사라지는 순간 사회는 엄청난 빈부 불평등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이렇게 경고를 했죠. 여러 국가들에게 지금부터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엄청난 빈부 차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전혀 그 시대 변화를 잊지 못하시고 여전히 초중고는 입시고 대학은 취업이다 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계신 거죠.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려나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초민감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퍼 어웨어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화의 흐름을 빨리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빨리 알아들이고 그 특성에 대비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미래 생존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용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갈 것이다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변화의 속도도 엄청나고 변화의 규모도 우리가 바깥에서 방관자로 있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 시스템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봐도 될까요? 큰 틀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학력 파괴자들이 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느냐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교육의 변화가 이미 그 5년, 10년 전부터 외국에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례로 그 초민감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IT 쪽 실리콘밸리에서 이 거대 IT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학력 파괴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그 컴퓨팅, 프로그래밍 기술을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학교 교육 이외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빨리 이걸 선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빌 게이츠 말씀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그래서 학교를 뛰쳐나온 거잖아요. 빨리 이걸 선도하려고. 그래서 이 초민감성이라는 게 정말 빨리 시작하는 자가 얼마나 앞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이 IT 실리콘밸리 거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 교육의 변화라는 거는요. 지금 유럽, 그러니까 선진국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교육을 다 개혁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너무 느린 거거든요. 아시아 쪽들만. 그 세계적인 교육의 특징을 보면 유태인들은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죠. 최소 인구 대비해서. 이 사람들은 질문과 토론을 하죠. 그리고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평등주의면서 개인 존중이에요. 아이들의 개인별의 개성을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만 시험 중심이에요. 경쟁 중심. 그런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떤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노벨상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사실 최고의 그 업적,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너무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도 지금 빨리 이런 입시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당장 시험 점수를 너무 잘 받아서 스카이를 갔다고 해서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스카이 시험률이 50% 아래예요. 인문 계열은 45%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석박사를 받았다.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석박사까지 받았죠. 그래도 취업을 못합니다. 왜? 너무 스펙이 높으면요. 기업에서 뽑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요즘 기업에서 뽑는 거는요. 창의성, 뭔가 이렇게 혁신성, 막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스펙을 자신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런 거를 안 적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튼 심사라 그러나요? 그리고 지금 복면가왕처럼 이게 이제 정말로 실제 예. 진짜 자기 실력으로 뭔가를 증명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미래의 사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학력 파괴자들 작가 정선주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금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더 지켜보시면 그런 내용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은 제대로 학교를 다 다니시고 네. 이제 나름 그 기득권을 누리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사회에서 가야 한다는 길을 다 갔는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중고 뭐 특목고 가고 명문중 가서 특목고 가서 그다음에 스카이 갔다가 그 다음에 대기업 가서 한 1년 일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 1년 만에 그만두는 직장인이 한 반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 30대 중반 되면은 거의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어떤 시대든 앞서가는 분들을 뭐 선각자라고 하든 선구자들이든 그분들이 초기에는 소수였다가 네. 나중에는 네. 거대한 그 밀물처럼 그 네. 둑을 무너뜨리고 네. 이제 도도한 흐름이 되는데 지금이 어찌 보면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는. 네. 근데 아까 뭐 중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적다 하는 것은 네.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고 하는 이런 거, 또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양 삼국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놓고 나서는 거는 사회적으로 좀 조심시키는 그런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분석도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미국식 교육, 미국식 유럽식 교육보다는 지금 제일 이제 훌륭한 교육은 유태인 교육. 근데 유태인 교육, 뭐 유태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탈무드부터 시작을 한다면 뭐 그 사람들은 집에 항상 질문, 왜 그러냐, why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인구 대비 그렇지만 그 탈무드의 역사처럼 유태인 교육의 역사가 최근 들어서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적어도 그 1500년 이상 된 오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가
교육 속에 숨어 있다, 숨겨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유태인 교육이고, 또 우리도 그 버리지 말고 또 지켜야 될 어떤 가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동시에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부분은 바꾸고. 예, 그러니까 제가 바꾸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평준화 교육, 시험 위주의 교육이라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게 사실 효과가 없다는 게 여러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 그 증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좀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 교육이라는 거는 이 아이의 최대의 잠재치가 뭔지를 보고 이걸 끌어내주는 교육이 되는데, 시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준이 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기준이 여기 지금 있으니까 우리의 이제 평가 방식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여기를 따라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한 번도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채로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생각하는 그 기회를 주질 않는 거죠. 유태인 교육의 위대한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토론 위주입니다. 근데 그 서양보다 유태인이 훌륭한 이유는, 교육이 훌륭한 이유는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왜 하면서 질문을 시키니까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사고가 발달한,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험 위주의 교육은 절대로 사고를 발달할 수가 없죠. 질문이 없기 때문에. 동의해요. 네. 이제 학교에서도 토론식 수업 이런 걸 해보려고 하면 이제 준비가 미흡한 건지 진행이 잘못된 건지 하여튼 제대로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가 어렵고요. 네네.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에 익숙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1번만 찍으면 25점은 맞아요. 네. 그럼 그 안에 답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답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인생에서 예, 사실 답이 하나의 네 답만 개를 예, 택한다는 것이 이건 참 문제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우리 현 사회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정 작가님 말씀대로 학력을 파기하고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바깥에서 아무리 뛰어난 역량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들거든요. 그 선구자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시간적인 격차라고 할까요? 지연된 왜곡이라고 할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감당하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예. 외국보다도 한국 사회는 너무나 이게 지금 고정관념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책이 꼭 이제 학교를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나와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그런 과정을 보고 학교가 과연 이제 어떤 일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력 파괴자들의 그런 성취 과정과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개인 중심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만약에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한 분야를 열심히 파고들어서 본인이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들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 이 교육이라는 게 제일 늦게, 사회 이 전 세계적인 분야에서 가장 늦게 변하는 분야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시점이 왔다는 거죠. 너무 이 입시와 취업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좀 다른 생각,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낸 거예요. 예. 제가 그 작년인가 서울대학교의 오세정 교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서울대를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하신 분으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이제 본인 얘기는 그런 시스템이 서울대에서 있는지 없는지 본인은 모른다 그러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스탠포드인가 거기서 박사를 했는데 이제 선배 교수들이 퇴임하는 시기가 뭐 3년 후인가 4년 후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자기가 박사 학위를 받아갖고 왔어야 됐대요. 네. 근데 이제 그 학위 논문 제목, 주제를 정할 때 자기는 6개월 안에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도 교수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훌륭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뭐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6개월 만에 어떻게 박사학위 논문을 정할 수가 있느냐. 더 좀 고민하고 더 좀 생각하고 해야 될 텐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시사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수재로 알려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박사학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차이가 많았었다는 걸 한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이제 그런 그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 뭐 경제뿐이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교육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더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미국도 지금 어떻게 공교육이 너무 심각한 문제에 처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개혁을 지금 해왔잖아요. 지금 좋아지고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공교육의 성공 사례로 한국을 연구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네. 오바마가. 왜냐하면 그쪽은 너무 학업 성취도가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피사에서 하는 그 테스트 있잖아. 전 세계 아이들의 그 학업 성취도를 보는 그 테스트에서 항상 이제 핀란드가 1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2, 3위를 하는데 그 테스트에서 미국은 항상 하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말 이제 명문대라든지 아니면은 명문 사립고 그런 곳은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공교육 시스템은 미국은 좀 한참 문제가 많은 거죠. 선생님들도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을 부러워했던 건데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또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또 헛웃음을 또 웃을 수밖에는 없었죠. 뭐 미국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교육의 형태가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수업의 절반은 온라인으로 듣고 나머지 학교는 그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질문과 토론을 하는 그런 거꾸로 교육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많이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갈 겁니다.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지식을 내가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런 속에서 그 인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예, 신현식의 이슈 토론이 평소에도 딱딱한 주제가 많긴 합니다만 오늘은 특히 머리 아픈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속물적인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학력 파괴자들 책 많이 팔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팔리고 있는 중에 많이는 아니지만 예. 꾸준히는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 한번 읽으신 분들이 선물용으로 아주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제가 우리 정선주 작가 섭외를 하려고 출판사로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아주 친절하게 네. 휴대전화를 알려주더라고요. 네. 물론 상황을 설명은 했습니다만 그 전화를 그렇게 쉽게 알려줍니까? 출판사에서? 네. 안 그런가요? 유명하신 분 아니면 알려주세요. 대개는 잘 안 알려주거든요. 뭐 그래요? 당신 전화를 먼저 알려주면 본인한테 허락을 받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뭐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상당히 좀 무리하게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금방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제 이런 책을 낼 때 이제 저자의 의도도 많이 반영이 되겠지만 편집자라고 할까 출판사는 이 사람들은 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감인지는 뭐 얘기한다면 좀 팔릴 것인가 먹힐 것인가 뭐 이런 그런 아까 제목은 출판사에서 정했다고 그러고 네.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요 부분은 뭐 더 좀 보완을 하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당연히 있었겠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본인이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많은 부분이 이제 마저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아니면 이런 내용의 책이 이제 처음이어서 그랬던 건지 제가 처음 잡았던 목차와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출판사에서 벽돌책이 되니까 조금은 빼야 된다 그래서 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빼고서는 출판사에서 너무 좋아하셨죠. 그동안도 이런 책을 여러 번 내셨어요? 아니요, 첫 책이에요. 예. 그러셨구나. 네.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네. 추리하는 능력이 예견하는 능력이 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그 이제 본인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인지 코칭 뭐 이런 쪽 일을 하고 계시다면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입니까? 사고를 하게 만드는 교육인데요. 사고는 생각을 하기 예, 아니라, 생각하는 예. 머릿속에서 어떤 이제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아웃풋으로 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일지십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하나를 한번 들으면 듣고, 10개를 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하나만 알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지 코칭 과정을 통해서 이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사고하는 과정, 패턴화와 구조화를 통해서 문일지 1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그 구조화하고 패턴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그 지식으로 또 가공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인지향적인 네, 방식이네요. 네, 네. 본인이 그런 경지에 지금 올라가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 아직도 공부 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보면 책 속에서 뭐 난독증 증세를 가진 네, 사람이라든지 뭐 네. 발달 장애 증후군 있는 사람이 ADHD. 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그 항공사 경영자 리차드 브랜슨. 뭐 그런 사람을 또 뭐 기호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네. 그 약점이 있으면 뭐 글을 못 읽는다며요. 네, 글을 못 예.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글이 이렇게 흩어진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육이 문제가 뭐냐면은 국어, 산수를 꼭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평균이 있잖아요. 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아이들은 다 열등생이고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아이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아이만이 가진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데 난독증 같은 경우에는 글을 못 읽고 그러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는 못할지라도 전체를 보는 우뇌가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 전체를 볼 줄 알고 복잡한 것을 내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서 난독증 비율이 일반인의 뭐 4배가 된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 일반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그냥 다르구나라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용, 넓은 안목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생각나는데 예전에 자폐증 동생을 둬서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뭐 읽어가지고 그 유명 배우가 나왔던 톰 크루즈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교 수석이라고 하면 전 과목 만점이어야 되거든요. 한국 교육은. 그러면 그게 결국은 오리 교육이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아니고 바다를 주름 잡는 고래도 아니고 바다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오리. 그 우리 교육이 오리를 만들어내는 교육이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우리 공교육의 문제점을 짚어서 이제 새로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자. 뭐 이런 얘기라고 저는 일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제도의 문제점하고 이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그 교육 시스템이 됐든 교육에 대한 생각의 변화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을 한번 좀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미래가 그러려면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일본에서
일본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일본 수능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평균 AI 쪽 저 로봇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공지능. 예, 예. 예. 그러니까 평균보다 100점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한 거거든요. 이 인공지능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제 응시를 했었어요. 이 수능에. 그러다가 작년에 100점 이상 넘는 점수를 합격을 한 거거든요. 이 인공지능의 목표는 2020년 일본에 있는 도쿄, 최고 명대 도쿄대를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올 가을에 EBS 장학 퀴즈에 나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하고 3월달에 대결하는 건 아시죠? 예.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12년 동안 가르쳐봤자 인공지능이 다 이겨버립니다. 12년 공부해도 명문대 갈 수 있나요? 근데 그거 인공지능이 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이에게 열심히 저희 세대 주판을 가르쳤어요. 근데 12년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려고 보니까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인재가 훨씬 더 유리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르쳐서 빨리 문제를 푸느냐는 이제 5년, 10년 뒤면 정말 후회하실 일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지금 할 일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 애인지, 인공지능만큼 능력이 있는 애인지,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못하는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잘 개발한 아이인지가 미래의 사회에 정말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정말 차별적인 그런 다름의 능력, 그 개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와 인간, 인성과 기계에 대한 이런 그 대립적인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이제 뭐 무호의 법칙인가요? 그 기술의 진보가 뭐 매번 2배씩 확장해가지고 네, 2060이 되면 전 지구인의 그 능력을 합친 것을 초월하는 그런 그 인공지능이 네. 등장한다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그 SF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기계의 인간 지배 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감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면 뭐 이런 것도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이제 우리 전통 가치 중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존돼야 될 어떤 가치도 있고 지금 그런 기술적인 문제, 기술의 진보나 기술의 발전은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거기에 또 대응을 하면서 그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네. 감성은 또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고 오히려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지 않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에 의사가 꼽히는데요. 근데 미래에 사라지지 않는 직업 중에 간호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 보듬어 안아줄 수 네, 있고. 예. 그 사람의 그런 따뜻한 온기, 공감, 온정 이런 게 있는 직업들은 안전하다는 거죠. 네,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암 진단율을 누가 더 정확하게 알아맞추냐 했는데 사람 의사는 50% 이하였는데요. 인공지능은 90%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진단을 하면은요, 사람인 의사가 그냥 딱 어떤 걸, 어떤 진단에서 어떤 처방전을 할지 결정만 하는 그것만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서의 직업의 변화 중에서 사자 직업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뭐 법률 전문가들도 변호사를 포함해서 없어질 것이고 뭐 특허나 세무, 회계 이런 쪽도 뭐 당연히 쪽은, 예. 지금도 뭐 시스템이 뭐 보급돼 가지고 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변화가 그 예상되지만 특히 그 안에서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이렇게 예상된다. 그 교육 시스템을 좀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가 학력 파괴자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이제 우선 당장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대학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대학은 대부분 많이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세계 대학의 절반은 20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그런 전문가들도 뭐 20-30년 지나면 상징적인 몇몇의 대학만 빼놓고는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작년에 우리나라 대학들은 지금 구조조정 들어갔잖아요. 대학이 제 역할을 전혀 못 해주고 있는 거죠. 4년을 교육을 받아도 취업도 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감으로 지금 고등학생들은 벌써부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라인 대학입니다. 무크. 작년에 이제 한국형 코리안 무크가 이렇게 오픈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식의 발달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식이요,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옛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왜 배우냐는 거죠. 그래서 빨리 급변하는 지식을 빨리빨리 배워서 몇 개월 만에 배워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 칼리지라는 개념으로 토마스 프레이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크가 활성화되면서 현재 미국에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100% 온라인 대학이 지금 설립이 됐어요.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 대학은 하버드를 겨냥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대학 시스템은 너무나 구식이다.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버드 전 학장이셨나요? 그분께서 지금 이 미네르바 대학을 만드셨고,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0%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실력 있는 유능한 교수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수업은 항상 토론형으로 진행되고요.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 7개국을 학년마다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게 거기서 기숙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뭐 단점도 많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집단 생활을 통한 어떤 대면 관계를 네. 통한 상호 자극이나 교류, 네. 뭐 이런 것도 강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온라인으로 100% 한다고 해도 오프라인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네. 돼요. 이제 그런 강점은 좀 살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누구한테든 새로운 거 더 효과적인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사람 됨됨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뭐 신뢰관계라든지 예의라든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배려라든지 이런 가치는 또 교육제도, 교육 시스템하고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속되지 않을까요? 예, 또 우리가 더 장려하고 그래야 될 것 그 같고. 가치는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그 부분이죠. 이 인성이라는 부분이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3가지 중에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이 인성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성 교육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죠. 예. 그래요. 뭐 저희가 학력 파괴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섬뜩하기도 해요. 파괴라는 것이 기계 파괴자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방직 기계가 도입되니까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잔잔한 그 저항이었다고 할까, 뭐 생존을 위해서 알고 있는 게 그거고 갖고 있는 생업 수단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보다 더 절박하게 어떤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가 절벽인지 깊은 바다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그 변화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뭐 교육제도만의 변화만 갖고 될지는 않을 테고요. 어떤 전방위적인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기계가 직업을 뺏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기계와 경쟁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 학력 파괴자들의 큰 특징은 경쟁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경쟁 대신 공존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의 캐릭터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그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경쟁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래서 경쟁 있는 그 학교를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컴퓨터가 없던 시대보다 컴퓨터가 있으면서 더 삶이 편리해졌잖아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와 경쟁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기계를 갖고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좀 더 사고력이 확장이 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변 분들 특히 가족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가족분들한테도 이 책을 권하고 뭐 당연히 하셨겠죠. 네. 그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대부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책이다. 이거 많이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 이제 극히 일부분만 지금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은 너무 섣부른 얘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 어느 책에 대해서나 누구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이 책에 있는 지식을 얼마나 빨리 흡수해서 기회로 만드느냐는 개인에게 다 달려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 아닙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이 책이 주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쉽게 꺼죽만 보고 얘기를 한다면 그 예, 속에 있는 예. 것까지 다 들어가 보면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게임만 열심히 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개인의 그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견뎌내야 될지 그런 얘기도 또 혹시 학교는 나 절대 안 가겠다 이렇게 학력 파괴자들도 성공했는데 뭔 얘기냐? 그거는 당신들은 구시대적인 사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반론을 어떻게 잠재우실 수 있나?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제목만 보고서 사실 처음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학교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교를 나와서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학교를 나와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욕구, 열망, 목표, 주도성이 다 뚜렷했다는 거죠. 이것 없이 학교 나오면 우리나라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이 책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대학생들은 정말 읽고 공감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 저도 굉장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게임을 좋아해서 정말 게임 개발자가 돼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게임 중독에만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게임 학력 파괴자들에게서 힌트를 얻자면은 학력 파괴자들은요 자신이 뭔가 생각을 하면요 항상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너는 게임에 빠져있지만 말고 네가 한번 게임을 직접 한번 만들어봐. 하면서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르치고 이 컴퓨터의 원리를 가르치면 아이들은 점점 흥미를 가질 거예요. 잠깐만요. 예. 그러면 그 학력 파괴자들은 선천적으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선천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요. 그럴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성향적으로 조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외부적으로 부모님들이 도와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학력 파괴자들 상당히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책을 내셨으니까 많이 팔리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통념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그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까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신천식의 이슈 토론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네.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30초 정도만 예.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인터뷰나 뭐 강연할 때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엘빈 토플러의 그 가상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기를 그 아프리카에 원시 부족이 있었는데 강을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 강 상류에서 거대한 댐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시 부족들은 그걸 모르는 채로 그냥 뭐 이 댐 그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 카누를 뭐 만드는 법, 사냥하는 법, 농사 짓는 법을 그냥 계속 자신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댐이 완공이 되자 이 원시 부족과 문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이 지금 카누를 만드는 법,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거대한 댐이라는 이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꼭 한번 인지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이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촉각을 좀 세우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 오늘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학력 파기자들의 작가 정선주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